아버님,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오래 살 필요 있어요? 산속 폐요양원 앞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다 죽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73살 윤병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먼지와 땀 속에서 일하며 모은 돈, 자식을 위해 참고 버텨온 세월. 그 모든 것이 단 한마디 말로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차는 산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때 홀로 남겨진 윤병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지갑 속에는 아들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단 하나의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요양원비 고지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은영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숫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한참을 계산하던 은영이 계산기를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 그냥 불에 태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소파에 늘어져 있던 남편 윤민주는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매달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네. 민준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줄어드는 숫자만 보이는 통장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들을까봐 조심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오래 살 필요 있어요?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빚 독촉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밀린 대출 이자가 생각났습니다.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사람도 없는 산속 폐요양원 있잖아요. 거기다 두고 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공모의 요구였습니다. 민준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기억도 흐릿하신데 누가 무슨 말을 믿겠어요. 민주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돈 걱정이 더 컸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과 고갯짓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시아버지를 데려온 차는 조용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새벽 안개가 앞 유리를 뿌옇게 가렸습니다. 와이퍼를 켜도 안개는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는 윤병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73의 나이, 등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차 암백미러에 뒷좌석 시아버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민주는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고개를 돌려 계속 앞만 응시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은영이 창밖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떠안고 살 짐은 아니잖아요. 이제 각자 살자고요. 그 말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준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뭐. 민준도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돈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뒷좌석에 계신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차가 올라갔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키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적지 근처입니다. 그 순간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핸들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영은 화장을 고치며 손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콤팩트를 딱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시작이네요. 뒷좌석의 시아버지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개 낀 산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윤병수의 가슴 속에는 실망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폐요양원이었습니다. 간판은 반쯤 떨어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대부분 지워져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외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먼지만 날렸습니다. 입구 계단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람의 손길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은영은 짐을 내려놓듯 시아버지를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윤병수는 천천히 스스로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건물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공기 좋네요. 남 눈치 안 보고 조용히 지내시기 딱이에요. 그 말에는 배려도 없었고 존중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시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만 붙잡고 앞만 봤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저려왔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은영은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민준도 표정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홀로 남은 윤병수는 폐요양원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떠나가는 차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차의 먼지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윤병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네가 택한 길이구나. 그 목소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을 확인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쓰라림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것도, 자식 위에 살아온 세월도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윤병수의 뒷모습은 외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등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폐요양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폐요양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병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하며 혹사시킨 몸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병수는 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슨 침대 프레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누군가 적어놓은 오래된 낙서가 보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라는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윤병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나도 집에 가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버린 아비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약병 하나가 굴러다녔습니다. 윤병수는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져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윤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던 날 산부인과 앞에서 밤새 기다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떨림이 생각났습니다. 한겨울 새벽 4시, 영하의 날씨에도 현장에 나가 일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상으로 손가락 끝이 퍼렇게 변해도 참았습니다. 아들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들에게는 고기 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도 이럴 순 없는 거 아니냐. 윤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의 마음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윤병수는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서툰 손으로 도시락을 싸서 아들 학교에 갖다 줬습니다. 반찬이 부실해서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릴까봐 교문 앞까지만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아비가 그렇게 부끄러웠더냐. 윤병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전쟁통에 태어나 굶주리며 자랐고 맨손으로 일어서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 먼저 보내고 혼자 아들 키웠습니다. 손주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아들 곁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게 바람이었습니다. 인생 끝이 이렇게 자식한테 버림받는 거란 말이냐. 윤병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70평생의 무게가 한꺼번에 짓눌렀습니다. 그 모든 세월의 끝이 이렇게 폐요양원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도 찾지 않는 산속, 썩어가는 건물에 홀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20년도 넘게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대신 접힌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윤병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윤병수가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3살배기 아들 민준을 업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윤병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뭘 잘못했니? 윤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윤병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너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었니? 내가 뭘 더 해줬어야 했니? 윤병수는 울먹였습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진을 천천히 접어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병수 케어타운 실소유 증빙 서류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윤병수의 이름이 실소유주로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땅을 팔아 마지막으로 지은 사업이었습니다. 윤병수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기가 눈빛에 서렸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흐릿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비 노릇은 오늘까지다. 윤병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아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이제 시작하지. 윤병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윤병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선택할 기회는 줬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병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던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핸들을 쥔 채 앞만 응시했습니다.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옆자리의 은영은 창밖을 보며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병수 케어타운 계약건만 잘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은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수 케어타운은 도심 재개발 지역에 들어선 대형 요양복지 단지였습니다. 민준의 회사가 석 달째 공을 들이던 계약건이었습니다. 계약만 성사되면 수억 원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약 성사되면 빚도 다 갚고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은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도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핸들을 쥔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병수 회장님의 대리인입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윤병수라는 이름에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고객님 명의 자산은 전면 중단됩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옆에서 웃고 있던 은영이 남편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멈췄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병수케어타운의 실소유주는 윤병수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주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은영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튕겨났습니다. 안전벨트가 몸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병수케어타운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차분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고객님과의 모든 계약건은 즉시 취소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수케어타운의 병수가 아버지 이름? 은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병수케어타운이 왜 나와요? 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급히 차를 갓길 휴게소에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체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병수케어타운. 윤병수. 아버지.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병수케어타운은 민준 회사의 가장 큰 계약건이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공을 들였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버지였다니요. 민주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병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은영은 차 안에 남아 남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로 계좌 일시정지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로 허둥지둥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계좌가 정지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준은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쥐지도 못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계좌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계좌도 개인 계좌도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당황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영이 민준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설명 좀 해봐요. 민준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수케어타운 주인이었어. 그 말에 은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시아버님이 그 회사 주인이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은영이 소리쳤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낡은 옷만 입고 작은 방에 살면서요. 마치 가난한 척 연기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은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심하잖아. 민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거래처였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 대표님, 병수케어타운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계약이 전면 취소됐다고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거래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취소. 민주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차체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후회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래도 자식인데. 민주는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폐요양원에 두고 온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회사를 망하게 하고 계좌를 막고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나요? 은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가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요. 단지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나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 말고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이러세요? 라고 물어야 할까요? 너무 심하다고 따져야 할까요? 산 너머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부부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민주는 급히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를 돌렸습니다. 다시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악셀을 밟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병수 케어타운이 아버지 거라면 우리가 다시 잘 해드리면 되잖아. 민준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차는 좁은 산길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돌 때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은영은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위험해요. 은영이 소리쳤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해. 다시 잘하면 돼. 폐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급히 세웠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주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텅 빈 건물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방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 아버지를 두고 왔던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군용 손목시계였습니다. 먼지 쌓인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손목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손목시계였습니다. 평생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손목에 있던 시계였습니다.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각인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87. 민준아 아빠가 되어 기쁘다. 민준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을 낳고 처음 산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을 주고 샀다고 어머니에게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목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 초등학생 때 찍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민준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우리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사진과 시계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숲길에 검은 벤츠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고급차였습니다. 번쩍이는 차체가 아침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윤병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위엄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민주는 급히 방을 나와 뛰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벤츠까지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민준이 달려가는 동안 윤병수는 차 안에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윤병수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달려오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렇게 달려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뭘 하려는 거냐? 계좌가 막히고 돈이 끊겨서 그제야 달려오는구나. 윤병수는 창틀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첫걸음말을 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손잡고 갔던 날, 대학 합격했다고 기뻐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다. 윤병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벽차 안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우리가 평생 떠안고 살 짐은 아니잖아요. 각자 살자고요라고 말했을 때 아들은 그래야지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던 그 장면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폐요양원 앞에 내려놓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공기 좋네요. 조용히 지내시기 딱이에요라고 말했을 때 아들은 끝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냥 떠났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들이 윤병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나는 내게 그저 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윤병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들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차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윤병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오해해요. 다시 잘할게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윤병수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가 뭘 잘못했는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꾹 눌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시험관이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윤병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표정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윤병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단련된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떨며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윤병수는 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츠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병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를 쫓아 뛰는 아들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손을 뻗는 모습이었습니다. 윤병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창틀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의 마음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아비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윤병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을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벤츠는 속도를 냈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백미러 속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병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아,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라. 그게 아비가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다. 윤병수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차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윤병수의 가슴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자식과의 이별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전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아파트 대신 급히 구한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짐도 제대로 옮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문을 열었습니다.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 운동화, 하이힐만 보이는 시점이었습니다. 은영이 방 안을 둘러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높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올려다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체부가 서 있었습니다. 등기우편을 건네줬습니다. 여러 통이었습니다. 민준은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봉투를 하나씩 뜯었습니다. 30일 내 미납 시 압류 절차 진행. 빨간 글씨로 인쇄된 독촉장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통, 3통, 4통. 모두 독촉장이었습니다. 은행, 카드회사, 대출회사. 온통 빚 독촉뿐이었습니다. 은영이 독촉장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읽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민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폐요양원에 두고 온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회사를 망하게 하고 계좌를 막고 집까지 빼앗을 수 있나요?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병수 회장님의 대리인입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숨을 삼켰습니다.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민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건이라니요. 그럼 기회가 있다는 말인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일 동안 현장에서 일해 정확히 100만 원을 벌어오십시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장이라니요? 건설 현장을 말하는 건가요? 자신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요? 하루라도 빠지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예요? 민주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7일 동안 현장에서 일해서 100만 원을 벌어오래요. 은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현장 노동이요? 우리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이 소리쳤습니다. 현장 노동이요?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동창들을 어떻게 마주보나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좌는 막혔고 빚은 쌓여가고 집은 압류 직전이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당신은 집에 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깥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당신이나 알아서 하세요. 은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발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은영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나가야겠네요. 하지만 제대로 된 일이나 있겠어요? 은영의 말투는 여전히 불만투성이었습니다. 마치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회사 대표였습니다.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지하 방에서 현장 노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영은 방 구석에서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런 꼴을 보다니. 민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병수는 병수 케어타운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병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조건을 전달받았을 겁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분노할까요? 아니면 절망할까요? 윤병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을요. 윤병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민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아기였습니다. 윤병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아비는 네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윤병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윤병수가 민준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좋았었는데. 윤병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윤병수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윤병수는 현장 일을 쉬고 학교에 갔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서요. 윤병수는 사진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반지하 방에서 절망하고 있을 아들이요. 윤병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7일입니다. 단 7일만 지켜보는 겁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만약 아들이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전히 돈만 밝힌다면 윤병수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아들의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윤병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통증을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민준의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준은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옆에서 은영도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해요? 은영이 투덜거렸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며칠 사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현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민준과 은영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감독자가 낡은 작업복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입고 나오세요. 안전모도 꼭 쓰고요. 민준은 작업복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때 묻은 작업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갈아입었습니다.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첫 작업은 자재 옮기기였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옮겨야 했습니다. 민준이 철근을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렸습니다. 30분도 안 돼 온몸에 땀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옆에서 나이 든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었고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민준 옆에서 묵묵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이시죠? 천천히 하세요. 노동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물 한 병을 건네줬습니다. 민준은 받아들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민준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영은 10분도 안 돼 화장실로 사라졌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핑계를 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독자가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민준은 혼자 2사람 몫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컨테이너 식당에서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밥에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집이 터져서 손바닥이 따가웠습니다. 아침에 물을 건넸던 노동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도 대학 나왔어요. 근데 일은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정직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제대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영은 도시락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거 못 먹어요. 투덜거리며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현장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옛 동료 정태수였습니다. 정태수가 현장을 둘러보다가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야, 윤민준? 진짜 너 맞아? 큰 소리였습니다. 주변 노동자들이 쳐다봤습니다. 정태수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했다더니 소문이 진짜였네. 여기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다. 에휴, 인생 한순간이구나. 큰 소리로 조롱했습니다. 주변 노동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나이든 노동자 김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정태수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 안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여긴 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태수가 김철수를 쳐다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에이, 뭐야 이 양반. 하지만 김철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태수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김철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민준은 김철수를 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김철수가 민준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같은 시각 윤병수는 병수케어타운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 감독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틀째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병수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윤민준 성실하게 작업 수행. 동료의 도움을 받음. 옛 지인에게 공개적 모욕을 당했으나 묵묵히 견뎌냄. 서은영, 계속해서 작업 태만. 윤병수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개적 모욕이라는 문구가 눈에 밟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윤병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현장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힘들지. 하지만 이게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추락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아야 했습니다. 윤병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윤병수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어깨에 자재를 메고 있었습니다. 윤병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아비도 이 길을 걸었단다.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들었단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윤병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5일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견뎌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창밖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윤병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으며요. 7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일한 결과였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항상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반지하 방 침대에서 은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불렀습니다. 일어나야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은영이 이불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못 가겠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은영은 제대로 일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실 핑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민준이 혼자 두 사람 몫을 했습니다. 그럼 혼자 가겠습니다. 민준은 작업복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을 닫을 때 은영이 말했습니다. 돈은 꼭 챙겨오세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현장에서 마지막 날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김철수가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김철수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아드님, 아버지도 이 일 하셨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마음을 이제 아시겠네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김철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 김철수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철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발목을 좀 삐끗했나 봅니다. 하지만 걸음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민준은 김철수를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간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무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당 받아야 해서요. 민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철수에게도 생계가 있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절실했습니다. 정산 시간이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봤습니다. 95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은영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김철수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병원비로 쓰세요. 김철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은 김철수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꼭 받으세요. 김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버님께 잘하세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준은 악수를 받았습니다. 김철수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른 동료 노동자들도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들이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민준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해줬습니다. 저녁 8시 약속 장소였습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윤병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멀리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윤병수도 민준을 봤습니다.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윤병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보고서로만 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확실히 변해 있었습니다. 민준이 벤치 앞에 섰습니다. 윤병수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상처가 난 손이었습니다. 윤병수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손과 똑같았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윤병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95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수 씨가 일하다 다치셨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5만 원을 드렸습니다. 민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윤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동료를 도왔구나.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구나. 윤병수는 천천히 돈 봉투를 벤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를 가져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윤병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어떤 방식으로 벌었는지를 봤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윤병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윤병수는 민준의 손을 봤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알겠니? 아비가 어떻게 살았는지. 윤병수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뚝뚝.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윤병수는 손을 들어 민준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가볍게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병수의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준아,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구나. 윤병수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매일 밤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병수는 아들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병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준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버지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던 손길이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은영은 침대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한참을 쉬고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씻으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낯선 서류철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은영이 급하게 나가느라 제대로 숨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철 표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수 케어타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병수 케어타운 부지 이전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윤병수 회장 자산 현황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의 자산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까지 수백억 원대였습니다. 민준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계셨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성호 전무와 은영의 만남 기록이 나왔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과 은영이 처음 만난 날보다 2주 앞선 날짜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타겟 윤민준 목표 결혼 통한 법정 상속인 지위 확보.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결혼 전 박성호와 은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계획대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은영이 자신에게 다가온 것도, 결혼을 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구석에서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은 아버지가 회장인 줄 모릅니다. 완벽합니다. 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 진단서만 확보하면 법정 대리인 지정 가능합니다. 박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용당한 거였어.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은영의 환한 웃음이 생각났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민준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었습니다. 서랍을 계속 뒤졌습니다. 더 많은 서류가 나왔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 초안이었습니다. 윤병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들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병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 윤병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가 직접 막을 기회 줬지만 침묵택했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은영한테 속고 권력과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민준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공모자였다는 것을요. 아버지를 폐요양원에 버린 것도, 침묵한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윤병수는 회장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윤병수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전화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병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병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개월 전 윤병수는 박성호 전무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은영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려 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는 분노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해졌습니다. 아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막아주기를, 아내를 말리기를, 아버지를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동조했습니다. 폐요양원에 버리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윤병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윤병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준아, 이제야 깨달았구나. 윤병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요. 누구에게 이용당했는지를요.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윤병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병수를 꼭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병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아, 이제 진짜 사람이 되어라. 윤병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배신자들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직접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윤병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들이 진짜 사람이 되는 길의 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은영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서류철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내와 박성호 전무가 제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공모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진, 문자 메시지, 계획서. 모두 증거였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민주는 몇 시간 동안 진술했습니다. 은영과 만난 과정, 결혼 과정, 그리고 아버지를 폐요양원에 버린 일까지 모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성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성호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박성호 씨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성호는 끌려나갔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곧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병수 케어타운 전무 횡령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 윤병수는 회장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박성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윤병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배신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윤병수는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박성호의 비리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해냈습니다. 윤병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준아, 잘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은영은 집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박성호 체포 소식이 나왔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은영 씨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은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잘못 아신 거예요. 하지만 형사는 수갑을 꺼냈습니다. 은영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였습니다. 은영은 끌려나갔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반지하 방이 멀어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도착했습니다. 철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영은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억울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잠시 후 윤병수가 유치장을 찾아왔습니다. 은영은 윤병수를 보자마자 철창을 붙잡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윤병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눈빛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윤병수는 은영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단련된 얼굴이었습니다. 내 아들 이용하고 나버리라 부추긴 게 당신이요. 윤병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법의 심판 받으시오. 윤병수는 돌아섰습니다. 은영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우리 부부였잖아. 날 좀 도와줘. 복도에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은영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이미 제출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도 같이 아버님 버렸잖아. 은영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죄가 있습니다. 막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한 범죄자입니다. 민준은 돌아섰습니다. 은영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윤병수와 민준이 마주 섰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 멀었습니다. 윤병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배신자를 고발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윤병수는 생각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일어나라. 윤병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윤병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윤병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윤병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민준아,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윤병수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길고 긴 시험이었습니다. 아들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병수는 아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준도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윤병수와 민준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 됐다. 윤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윤병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윤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고 긴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병숙케어타운 건설 현장에는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크레인이 움직이고 노동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민준이 나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현장 책임자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현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고층 구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전장비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로프를 당겨봤습니다. 안전난간을 흔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민준 씨, 수고하십니다. 한 노동자가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조심해서 일하세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준은 컨테이너 식당으로 갔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철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1년 전 그 노동자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안전계획서, 자재발주서, 일정표. 민준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오후 3시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노동자 한 분이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준은 급히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노동자가 발목을 삐끗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노동자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직접 부축했습니다.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간단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노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당. 민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당은 그대로 드립니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노동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숙케어타운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윤병수는 창가에 서서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동자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윤병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준아,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구나. 윤병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석양을 바라보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달라졌습니다. 윤병수는 매일 창가에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는 모습,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 안전을 점검하는 모습, 모두 지켜봤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배웠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철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윤병수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진짜 유산이다. 윤병수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며칠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노동자들의 부당한 임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준은 직접 나섰습니다.
업체와 협상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을 때 윤병수는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윤병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3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윤병수의 등에 엎여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병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아비가 바랐던 게 이거였단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이었단다. 윤병수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현장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안전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내일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했습니다. 현장을 나섰습니다.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윤병수가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윤병수도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민주는 현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쉬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윤병수가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윤병수는 아들 옆에 앉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고 긴 시험이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고 자신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윤병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윤병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였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윤병수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윤병수의 가슴 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이제 아비는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윤병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보라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병수와 민주는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윤병수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사람이 됐소. 먼저 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긴 시험을 끝내고 다시 만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사람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